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겪으셨었던 일인 것 같긴 한데,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뭐 위험했던 상황이나 아니면은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김현우 대표님부터. 네. 사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위험한 점. 사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이 지옥이고 위험한. 근데 이제 약간씩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좀 여유가 묻어나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패해도 또 도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전문직인데다가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모두가 다 고학력의 무슨 나이도 많은 팀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재 자체가 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팀의 한 반 정도는 의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들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그분들이 더 나은 커리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를 믿고 와서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자체도 사업이란 언제든지 흥할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끄럽죠. 살아온 그 나를 생각해 보면은 과감하게 대학 교수도 사표를 내고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업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그런 공포감에 좀 쌓이는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소재가 상당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해하시는 건 많은데 이해도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설득을 할 때나 또는 클라이언트들 설득을 할 때 이게 길어져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마이너한,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지만 너무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어려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기술이 이제 테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은 한의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와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사회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의료의 끝은 결국은 의사와 또는 이제 그 의료인과 환자의 스킨 컨택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 만나는 거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거가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지 이 최종 결과물까지 어떤 기술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도전한 많은 혁신적인 의료 테크 기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도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의학과 기술을 결합해서 한의사를 기술로 치환한다 또는 한의학의 어떤 판단 모델을 기술로 모두 치환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환자를 위하는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어떤 가치를 가진 학문이 환자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정도를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서 ICT 기술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에서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결혼식 전에 서버가 터졌는데요. 서버가 터졌다는 의미는 한번 경험해 보셨듯이 인터넷 하다가 화면이 하얗게 돼서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의미이며 그 의미는 즉슨 저는 2초에 한 번씩 전화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결혼식 전날 저희 부모님께서 여수에 계시는데 올라오셨는데 모시러 가는 사이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계속 울려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됐었고 그 전화를 밤늦게까지 받아서 와이프 혼자 집에 있고 다음날 결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서버가 터지고 이게 해결은 되긴 했는데 일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축구들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결혼식 끝나자마자 저는 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릴레이 교체한다는 이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밤에 또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미안함이 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개인 삶을 포기하는 건 크게 개의치 않은데 이제 뭔가 그걸로 인해서 제 가족들에게까지 뭔가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든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거는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뭔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그 뭔가 창업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차피 하는 일들은 누군가는 안 했던 일들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사실상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 할지는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물어볼 사람조차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뭔가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를 권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조금은 아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 거를 설명하는데 한참 걸려야 이제 뭔가 이해를 일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뭔가 고민 상담하고 이런 부분이랑 건 다르게 계속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보는 일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취미가 산책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혼자 걸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날에는 내가 어제 또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내가 또 어제 틀렸구나 이러고 조금은 하다 보니 차라리 뭔가 그 불안한 어두운 위로를 계속 걷고 있는 듯한 느낌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창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만큼 그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되게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전혀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미션을 굉장히 또렷하고 그리고 좀 거대한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비전이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팀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조직들에 모두가 이제 이걸 너무나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위해서 본인의 어떤 청춘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갈아놓고 있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해소시키는 미션을 제시하는 또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팀과 주위에 도우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잘 벗어난다면 다음 단계로 쉽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한 번씩 겪는 단계이니 이 단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그냥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단단하게 일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배 대표님들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다른 힘든 부분이라면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지속가능성 영역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 영역에서 제품들을 파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는 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 더욱 그렇게까지 유망하지 않은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수록 프리미엄 상품의 영역에서 이 제품들을 소개하고 유저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을 제시를 한다는 게 되게 이 정도 사이즈의 팀에서 이게 어려운 목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투자자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대표님들도 걱정 많이 해주시고 팀원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결과로서 증명하면서 조금씩 이제 의문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저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체력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가 좀 공감이 정말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저는 20대 초반까지 단 한 번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진짜 하는 4시간 정도 할 때나 아니면 밤을 새서 술을 먹을 때나 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씩 밤을 새 진짜 힘든 적이 없었는데 옛날에 축구도 했었고 허벅지 엄청 튼튼하고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너무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서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톡 떨어졌을 때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뭔가 흔들릴 때 하루에 거의 진짜 10시간, 12시간씩 원호 미팅을 반복을 하면서 한 사람당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대여섯 개 미팅을 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내가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마다 체력적인 한계 너무 심하게 느꼈어서 주위에 사업하신다는 대표님들한테 꼭 이제 후배분들한테 2년 정도 운동을 하고 이제 루틴을 잘 만들고 잘 쉬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큰 위기들을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사실 막 예비 창업을 벗어난 단계거든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에 대한 거 물론 다 이제 저희 팀에는 저만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해도 어리시다고 느끼시겠지만 더 나이가 다 많은 팀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한테 동기 역할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으로서 어려움을 꼽자면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통장을 만들어갈 때 부모님이 같이 했잖아요. 사인도 부모님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하는 사인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인을 설립을 할 때도 제가 사인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다 법정 대리인의 사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걸리 서류 처리고 사인만 4명씩 받고 이러니까 저 느려지는 거죠. 2-3일씩. 이제 오늘 말고 세무서 창진원 원래 이제 제가 그 정부지원 사업을 지금 하는데 창진원에서 정부지원 사업 받으면은 이 온라인 법인 처리 시스템에서 법인 설립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는 미성년자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진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든지 그냥 다른 비용으로 법인 설립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신용카드 이런 걸 만들고 저는 이제 신용이라는 게 없는 나이니까 신용카드가 만들기 좀 어렵고 이런 게 조금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인정돼서 갖고 나왔지만 저는 내일도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걸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의 부족함?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9살이시면 6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네, 6개월 뒤면 해방이 되시니까 조금만 더. 네. 이제 다음은 여기 대표님들 중에 선행 투자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투자를 받으신 분. 네. 혹시 투자를 받으실 때 뭔가 아마 여기 관객분들 중에 이제 예비 창업자도 계시고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투자를 받을 때 이런 걸 좀 알아가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초기 투자를 2군데서 받았는데요.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랑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 계열인 하나벤처스 2군데서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를 받을 때 사실 좀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 여러분들을 만나볼까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좀 명확했던 게 어차피 초기 라운드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비율을 엄청나게 올려봐야 그렇게까지 우리는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들에서 받자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2군데를 골라서 그 3군데를 넘어 2군데에서 나왔고요. 그들을 고른 기준이 첫 번째로는 카이스트 창투 같은 경우에 이제 임팩트 투자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이 소셜벤처 시장 내에서 네트워크 만들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임팩트 시장에서 어떻게 커나갈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보고 선택을 했고요. 하나벤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리즈 뭐 D까지 갔을 때 돈을 넣을 수 있으면 돈이 많이 나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갖고
이 선택적인 면에서는 우리 대표님들도 되게 부러워하시고 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김현우 대표님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기억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서울대 기술지주 교육에 투자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원래 의료인이기도 했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창업을 할 때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그 파이낸셜 로드맵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시드 투자를 받고 또 언제쯤이면 프리-A, 그다음에 A 이렇게 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어떤 가치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완결되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창업을 했었을 때 한의계 내에서는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한의계 안에서는 이런 형태의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그 출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명확했습니다. 일단 학술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진 가치가 일단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의계가 항상 가지고 있는 약간 아쉬움이라고 할까? 이게 뭐냐면은 국립대에게 소외받았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이 목요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 그냥 연락을 했고 다른 곳에 연락은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쪽 만나서 말씀드리고 마침 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쪽에서도 바이오 쪽 그리고 특히 전통의학이라는 게 서울대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 또 한 가지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드맵 중에서 저희는 팁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팁스의 운영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대 기술지주가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투자 그러면은 우리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대준대 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씩은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한 돈은 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그리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큰 자금에 큰 투자에게 좀 유혹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 돈이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회사가 발전했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만나는 게 나중에 있을 위험성을 줄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틱스 얘기하셨을 때도 생각이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초기 창업할 때 처음에는 사실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정주학창업 경진대회랑 그다음에 디캠프에서 진행하는 디데이 통해서 첫 투자자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지고 그리고 저희는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뭔가 그 투자자를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저희가 선택했던 방식으로 현명한 방식으로 생각을 가능했던 것 같고 저희도 이 카이스트 창업으로 팁스가 되는가 그리고 초기 기업을 모욕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까지도 고민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체력적으로 약해지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기술지주 쪽에 투자를 받으실 때 혹시 언제인가요? 연도가? 21년 9월에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비공개가 돼 있어서 네. 금액 얼마 투자를 하죠? 금액은 비공개는 하는데요. 네, 보통 시드 투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2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팀원분들도 한의사 출신이신 거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럴 때 이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런웨이라고 하잖아요. 런웨이가 얼마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그 마켓에 들어갔었을 때는 저희 운이 좋아서겠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컴팩트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해에 BEP가 넘었어요. 바로 수익이 나는 회사였는데 그대로 가겠다면은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한의학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부터 우리는 글로벌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였고 첫 해 이후에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러면 글로벌 사이트로 확장을 하고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면허 제도와 해외에 있는 많은 그 의료인들과의 어떤 허브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생각으로 인원이 늘었죠.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인이면서도 바이링규얼. 저희 회사가 가능한 언어가 영어는 저는 못하지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네, 중국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구사하는 분들이 다 한의사들이에요. 그 엄청 연봉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의료인에게 드릴 수 있는 연봉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스타트업이 열심히 꼬셨죠. 정말 비전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이런 것들로 많이 설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웨이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좀 확장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런웨이는 1년 반 정도 남은 상태이고 그래서 프리A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인건비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승찬 대표님은 청창사를 참여를 하셨었고 유도희 대표님은 생에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텐데 이 사업화 지원금을 활용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시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이승찬 대표님의 경우에는 청창사를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좋았던 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청년창업사업에서 받았던 돈이 다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순이익으로 8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뭔가 비즈니스를 그 전에 제가 했던 영역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온전히 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하면서 조금은 그냥 단기 돈 버는 거보다는 좀 기술 개발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 보면 저희가 초기 청창사를 입교를 할 때 지금 챗봇을 개발을 초기에 목표로 했습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자율대응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개체공주 영상의 이해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IoT 상담도 이런 것도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영끌과 데이터까지 선정이 돼서 올해도 또 좀 엉뚱한 걸 많이 좀 해볼 여유가 그래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도전을 많이 하시니까 그 사업은 어떤 거 참여해 보셨나요? 사실 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만큼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는 누적 투자금이랑 정부 지원 사업을 합해서 3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플랫폼 개발에는 이제 중급 이상 좀 엄청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원래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정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제 커머스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 이제 사업 뛰어드니까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 것 같다는 예상이 초기부터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정부 지원 사업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안정성의 면에 있어서 자금적인 면들을 챙기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학교에 있을 때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학교에 말 그대로 그런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많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숙사가 굉장히 저렴하고 사무실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 내 이제 학식이 엄청나게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저희 학교는 용돈도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딱 몸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돈을 아끼려고 막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사업하는 데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투자금과 정부 지원 계획을 좀 열심히 세우면서 버텨내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지닌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진짜 청년들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몸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의 기초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었을 때 창업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유도희 대표님은 생애 최초 패키지 어디 기관에서 나왔대요? 대구 창조경제지센터. 이 패키지도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한 2년, 3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에요. 네. 이 사업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은 중간쯤 왔잖아요.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와 지금 많이 좀 변화가 있나요? 지원할 때가 3월 중순 말, 지금 이제 6월 중순이가 3달 정도 지났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한 게 이제 안산시 청소년 재단이랑 해서 실제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진행을 했어요. 제가 나가서 선생님 해가지고 아이들 코딩 교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 영어 코딩보다 한글 코딩이 더 쉽고 재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좀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지원 사업. 이 정부지원 사업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창업하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한민국이. 물론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럴 텐데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매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창업을 희망하시면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앞에 계신 대표님들께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금융계 쪽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사업 쪽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지금 말씀 다 들어보니까 공학 쪽이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하신 분들이 전산이고 컴퓨터 제조 전기라서 오히려 저는 그런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또 지금 하는 그 트렌드는 ICT를 다 결합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금융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챗봇이나 챗GPT에 나왔으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냥 직접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 쪽으로. 근데 이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 선정을 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저의 경험 같은 거 있으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광학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컴퓨터 쪽이고 사실 저는 프로그래밍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해보고는 시언어 배워본 분들 알 건데 샵 인클루드 5.h 이거만 기억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정작 하다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서버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하드웨어에 대한 연결하는 API 연구나 또 SDK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있고 이제 이런 구성품들 다 연결해야 되는 작들인데 처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냥 직접 공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서버 터졌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해결한 게 개발자들이 좀 붙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엔 제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전혀 관심 없고
고 그냥 빨리 해결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표자만큼 그 조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만큼의 뛰어난 사람들을 나를 아예 부신처럼 할 수 있는 CTO를 뭐 영입할 수 있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적어도 제 경험은 아직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글로벌 수준의 CTO를 영입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계속 직접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상대방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인 건지 아니면 조금은 모른다는 게 틈새가 보이면 바로 좀 이거를 수백 명이 장난을 좀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가 보였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업체나 선정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전산 전공이긴 하지만 챗GPT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일 텐데 사실 저는 학부생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전산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좀 더 쉬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사회에서 있는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엔 계속해서 유저한테 접근하고 그 유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다른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좀 목표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10단계의 전문 인력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전문적인 풀 내에서 매칭을 해주는 지원 사업, 예를 들어 디자인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또는 특정한 업체 풀,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풀 내에서만 매칭해주는 사업들도 있고 요새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니어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학내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 매칭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전문성의 면에 있어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의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혹시 비전도 있으면 비전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도해 대표님. 일단 저는 이제 MVP를 만들었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출시를 해서 이 실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좀 한글 코딩도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코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학교에다 출시를 해서 학교에다가 좀 판매를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코딩 공교육은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애들이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코딩을 좀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초중학생이지만 노인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글 코딩이니까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대표님.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뭐 커머스를 만드는 데 기술을 플랫폼 만드는 데만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젊은 세대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지속가능한 소비가 조금 더 친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비디오 기반의 인식을 통해서 냉동, 냉장, 상온 제품을 한 박스 내에 패킹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킹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 내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잘 알려지는 것이 아마 다음 스텝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같이 그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유저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저희 다음 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도 와, 나 이 성공을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네, 이승찬 대표. 네. 저희는 작년에 4만 명 쓰던 게 올해 30만이 좀 넘어가는데 5년 내에 1000만 한번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까지는 굉장히 경쾌한데요. 그리고 연령대는 저희가 초기 시작을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여기가 주요 타겟이었는데요. 쓰라질러 곳을 납품하다 보니 5, 60대 확정이 있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납품 계획이 되는 그 서울 복지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연령층이 이제 7, 80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0세부터 그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저희 서비스로 영역을 좀 확장하는 거를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투자니 뭐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 목적은 그냥 1000만 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대표. 네, 저희 회사의 목표, 전 세계 전통회와는 다 비슷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려먹는 풀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니까. 하지만 무언가를 아플 때 다이어물을 먹는다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뾰족한 걸로 몸을 찌른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전통의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류 의학처럼 미국에서 출발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펼쳐지는 형태가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전 세계에 파편화되어 있는 틀로 남아있고, 이 파편화되어서 그 지역에서만 잘 하고 있는 이 전통의학이 분명히 서로 소통을 하고 지식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인류의 건강 관련된 문제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전통의학자들이 각자의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글로벌리 가동시키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태국의 전통의학을 우리나라 한의사가, 일본의 전통의학을 미국의 친구사가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남 시청광고센터 센터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창업인사이트 행사를 기획하면서 작년에는 주최 기관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는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분을 초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10대 고등학생,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 40대 전문의 이렇게 초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을 초대할까 또 그 다음 문제를 하다가 제가 아는 네 분을 섭외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유도희 학생은 제가 이제 꿈꾸는 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의 이사로 있는데,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도희 학생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우리 장학생 후배들을 대상으로 테드 강의를 했는데, 오늘에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해서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이 창업을 돕고 저희 센터에서도 좀 돕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도희 학생을 섭외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김지현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 창업, 청년 창업 지주의 대표님께서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밥터뷰라고 밥을 먹으면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가치 소비 시장에서 이 젊은 분이 3번이나 카이스트 출신이면서 대학생이면서 3번이나 창업해가면서 이 3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성분, 이런 분하고 인터뷰를 하기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번에 좀 이 자리에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이승찬 대표는 작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제가 코치였어요. 여기는 입교생이었고, 제가 이제 같이 7개월 동안을 생활했는데 너무 이 친구의 생각이라든가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센터에 있는 여러 이제 시설들을 우리 이승찬 대표가 다 설치했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현재 건물의 입구에서 들어와서 몇 분이 왔다 갔는지도 우리 여기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AI 기술로 해가지고 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방문자들 체크하기 있고, 또 우리 그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예약 시스템, 우리 여기 있는 전체 예약 시스템을 이승찬 대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우리 김현우 대표님은 제가 한방병원에 총괄 대표로 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모임에 가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픽스타운에 우리 강남구청의 일자리 정책과장님하고 유튜브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 입주기업을 모셨는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방병원의 병원장이면 적어도 3억 5억의 연봉이 이렇게 보장돼 있는데 아니 그걸 내려놓고 왜 이렇게 창업을 하셨냐 이 얘기를 따로 또 만나갖고 회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대학원까지 서울대에서 전공하신 다음에 경희대학교에 다시 가셔가지고 그 경희대학에서 공부를 학부부터 공부하셔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고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한의학을 가르치다가 본인이 이제는 창업을 하신 다음에 경희대학에 다시 가서 가르치는데 지금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시거든요. 한의학이라는 거. 근데 이게 아직 한의학의 과학화가 법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교육 사업으로서 수익화를 시키시면서 해외에서 지금 해외는 이게 많이 원격 진료라든가 이렇게 많이 자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이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도 한방병원에서 이런 일을 해봤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 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다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초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창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창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